모스크바 한복판에서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 고위층이 내뱉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패배 고백에 가깝습니다. 바로 칼리닝그라드가 더 이상 불가침 요새가 아니라는 사실을 러시아 스스로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냉전 시기부터 러시아가 줄곧 서방을 향한 방패로 과시해온 지역이 하루아침에 공포의 상징으로 변했다는 건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21세기 군사 균형 전체를 흔드는 대지진과도 같은 일입니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긴급회의실에서 장군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책임을 떠넘기고 푸틴은 굳은 표정으로 탁자를 두드렸다고 합니다. 언론에 흘러나온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평정심을 잃은 모습이었죠. 이건 연극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의식이 표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러시아가 정말로 취약하다고 고백했을까? 아니면 나토 내부의 분열을 노린 심리전 아닐까? 저는 이 의문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허세와 과장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선전전이라면 최소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건 오히려 혼란과 동요였습니다. 각 부처가 상반된 보고를 내놓고 심지어 칼리닝그라드 주둔 부대에서는 방어체계 점검을 긴급 실시했다는 명령이 새벽까지 3차례나 번복됐다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위기 대응 실패, 즉 진짜 두려움이 조직 내부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그토록 자신 있어 하던 S-400, 이스칸데르 같은 체계가 한국산 K-239 천무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이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러시아는 서방과의 무기 경쟁에서 최소한 전술핵 운용 능력과 방공망은 절대적 우위를 점했다고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칼리닝그라드라는 지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전체 군사 신뢰도가 붕괴하는 도화선이라고 봅니다. 만약 칼리닝그라드가 안전하지 않다면 과연 블라디보스토크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푸틴의 체면은 이미 국제사회 앞에서 벗겨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한국 무기였을까요? 나토라면 미국제 HIMARS나 유럽제 로켓을 쓸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무기는 가성비, 신뢰성, 그리고 실제 전장에서의 입증력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직접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미국조차 내부적으로는 한국 무기가 실제 전력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방산 수출 전략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 안보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두 나라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시진핑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 무기가 나토와 연결될 경우 중국 동북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더 우스꽝스럽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미국만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제 손으로 방패를 들 힘조차 없는 나라 같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럽 무대에서 당당히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핵 위협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칼리닝그라드가 노출된 이상 핵무기 이동은 곧바로 나토와 한국의 정밀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교적으로 유럽 내 균열을 노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가 침묵하고 있다는 건 이미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푸틴에게 남은 카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단순한 러시아의 변방 도시가 아닙니다. 지도를 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땅은 러시아 본토와 단절된 외딴 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립된 위치 때문에 러시아는 이곳을 전략적 보석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발트 함대의 전초기지가 자리 잡아 서유럽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군사 요새로 기능해왔습니다. 모스크바 입장에서 칼리닝그라드는 유럽 대륙에 꽂힌 핵단검과 같았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군사적 가치는 단순히 지리적 요충지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곳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가장 짧은 미사일 비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불과 수분 안에 베를린, 바르샤바, 심지어 파리까지 타격 가능한 위치죠. 실제로 러시아는 수차례 군사훈련에서 칼리닝그라드를 활용해 유럽 주요 도시를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을 노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이곳을 핵의 전진기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새가 한국 무기의 등장으로 흔들리고 있으니 러시아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칼리닝그라드의 특수성이 오히려 러시아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토와 육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나토가 압박을 강화하면 보급로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군사적 공세를 통해 이 약점을 덮어왔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바르샤바에 배치된 K-239 천무포대가 이 지역을 사정권에 두자 보급은커녕 기지 유지 자체가 위험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푸틴이 그렇게 큰소리치던 핵방패는 과연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다시 짚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수십 년 동안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무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무가 배치되자 러시아의 핵심 전초기지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단순히 무기 거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 균형을 흔드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시바 내각은 아직도 오키나와와 요코스카에 미국의 해구산만 바라보며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주체가 아니라 여전히 보호 대상일 뿐입니다. 중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동북부 국경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해왔지만 실제로는 한국 무기가 유럽 무대에서 증명한 성과가 곧 아시아로 확산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입증된 한국 무기의 억제력은 중국에게는 선양이나 다롄 같은 전략 거점이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 작용하죠. 그러니 북경이 겉으로는 아무 말 못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충격파가 퍼지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칼리닝그라드에 주둔한 러시아 병사들의 상황입니다. 이곳은 원래 러시아 내부에서도 영광의 보직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럽 최전선에서 핵을 지키는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언제 나토와 한국 무기의 정밀 타격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병사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 효율 저하를 넘어 러시아군 전체의 정신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왜 나토가 미국산 하이마스, HIMARS 대신 한국산 K-239 천무를 택했을까? 단순히 가격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나토 내부 문건을 보면 지속적인 탄약 생산 능력, 신뢰성 높은 사거리,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핵심 근거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토가 한국을 안보 공급망에 신뢰할 수 있는 축으로 인정한 것이죠. 과연 이 선택이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의 심장을 직접 겨냥하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무기의 선택이 단순히 군사적 기술 수준을 넘어 정치적 신호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말하던 나토의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유럽은 오랫동안 불안정했습니다. 독일, 프랑스조차 방위비 분담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죠. 그런데 한국이 공급하는 무기를 선택함으로써 유럽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미국조차 채워주지 못한 틈새를 메우면서 국제 안보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실패했습니다. 이지스 어쇼어 철거 사태가 대표적 사례죠. 반면 한국은 스스로 개발한 천무를 내놓았고 나토는 이를 즉시 실전 배치 가능한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기술력과 신뢰성에서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방증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은 끊임없이 자국 무기를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떠넘기려 하지만 정작 나토 같은 선진 군사동맹은 단 한 번도 중국 무기를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품질과 신뢰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천무는 단순히 미사일 발사대가 아니라 다양한 탄종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는 곧 유럽 각국이 상황에 따라 80km 단거리부터 290km 장거리까지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마스는 미국 의회 승인 절차 때문에 탄약 공급이 제한되거나 늦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협력해 유럽 현지 생산 라인을 세우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유럽과 한국이 장기적으로 운명 공동체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최근 러시아 언론조차 한국 무기가 전쟁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러시아 군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이마스와 싸울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한국 무기 앞에서는 예상치 못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한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무기와 싸우는 것은 처음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예측 불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나토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상징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 무기만으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불충분하다는 뜻이고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는 파트너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토의 무기 조달 체계 속에서 한국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K239 천무가 가진 사거리는 단순히 몇 킬로미터 날아간다는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80km에서 290km까지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범위는 칼리닝그라드 전역을 완전히 덮습니다. 게다가 나토와 한국이 협력해 개량형 장거리 로켓을 개발할 경우 사거리는 400km 이상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칼리닝그라드에 배치된 러시아의 모든 군사시설, 지휘소, 심지어 비밀 핵 저장소까지도 천무의 조준선 위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천무의 포화 사격 능력입니다. 러시아의 S-400 방공망은 이론적으로 강력하다고 평가받지만 대량 동시 발사에는 취약합니다. 천무가 단 몇 분 만에 수십 발을 동시 발사하면 러시아의 방공체계는 대응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크렘린 내부에서 공포가 증폭된 겁니다. 기존의 하이마스도 위협적이었지만 천무는 발사관의 유연성과 발사 속도에서 월등히 앞섭니다. 이게 바로 나토가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자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서 핵무기를 이동시키려 한다면 과연 그 과정이 안전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천무는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동 중인 차량이나 열차를 실시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지를 방어하는 문제를 넘어 핵 이동 자체를 봉쇄하는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을 숨길 수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에 갇힌 셈이죠. 이건 전략적 족쇄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거리 가주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러시아를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시민들이 우리가 한국 무기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러시아의 위협보다 오히려 방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이건 군사적으로는 억제, 정치적으로는 결속을 가져오는 효과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시바 정권은 아직도 도쿄가 북한 미사일 몇 분 내에 타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전전긍긍하면서 마땅한 대응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죠.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중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시진핑은 여전히 DF 계열 미사일을 과시하면서 세계 최장거리라고 자랑하지만 문제는 실제 전장에서는 기동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현실 무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두려움을 느낀 건 단순한 사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 미주는 공포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사거리를 계산하며 전략을 짰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한국 무기의 정밀성과 포화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천무의 사거리는 단순히 공격용이 아닙니다. 나토가 전략적으로 이 무기를 배치했다는 건 러시아에 대한 선제 공격 의도가 아니라 억제와 봉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잘합니다. 자기들의 핵주먹이 무력화되는 순간 억제력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러니 크렘린 내부에서 공포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제공한 무기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더 발전된 차세대 무기는 러시아의 방공체계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러시아 군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긴급 지시를 내렸지만 현지 지휘관들은 명령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상반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부대에는 핵탄두 이동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또 다른 부대에는 기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방공부대는 야간에 세 차례나 위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도로 정체와 보급 부족 때문에 제자리에서 꼼짝 못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명령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과연 이런 군대가 나토와 한국 무기의 집중 포화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 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러시아군은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명령체계를 자랑했지만 실상은 유연성이 전혀 없는 구조였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칼리닝그라드 사태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러시아군 조직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상부의 눈치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명령이 중첩되고 결국 병사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군대를 나토와 한국의 정밀 무기가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병사들의 심리적 동요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보고에 따르면 칼리닝그라드 일부 병사들은 가족에게 여기서 우리는 소모품일 뿐이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유럽 최전선의 자부심을 느껴야 할 부대가 공포와 불신 속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전투력이 단순히 장비와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사기가 꺾이면 첨단 무기와 대규모 병력도 무용지물입니다. 반면 한국군은 왜 강합니까? 바로 이런 심리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동맹국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전략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러시아 군대의 실수나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푸틴은 중앙집권적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만 전장에서 빠르게 변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토와 한국은 분산 지휘 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천무 운용을 시작했을 때 한국은 즉시 원격 기술 지원과 탄약 공급을 병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체계적 지원을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병력을 더 투입한다면 과연 상황이 개선될까요? 저는 오히려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병력이 늘수록 지휘체계의 혼선은 더 커지고 보급 문제도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칼리닝그라드는 본토와 연결된 보급로가 제한적이어서 병력 증원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인원을 늘리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건 강경함이 아니라 무능함이었습니다. 특히 명령체계 붕괴는 병사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무기 부족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부입니다. 병사들이 더 이상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순간 그 군대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나토가 천무를 배치하자마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무기가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러시아 군대의 정신적 기반까지 흔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칼리닝그라드에는 러시아가 전 세계에 과시해온 S-400 대공 미사일과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이 집중 배치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철벽 방어망이라고 홍보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천무의 포화 공격 앞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S-400은 동시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이 제한돼 있고 이스칸데르는 기본적으로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방어 능력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러시아의 방공망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사실 S-400의 성능은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과장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사례가 거의 없죠. 반면 천무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장비들을 압도하는 사례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기능 덕분에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고 다양한 탄두를 활용해 방공망을 교란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S-400은 정교한 단일 타격에는 강할 수 있어도 다종의 로켓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러시아 군부가 공포에 휩싸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천무의 생산 능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 있어 나토가 원한다면 수천 발의 로켓을 짧은 기간 안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인해 미사일 생산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력의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소모전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나토는 한국의 지원을 통해 무제한에 가까운 화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S-400과 이스칸데르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스칸데르의 경우는 더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발사 순간 위치가 노출되고 나토의 정찰망과 천무의 반격에 바로 타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러시아가 과시하던 무기는 실제로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된 셈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 무기는 오히려 유연성과 생존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전장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러시아와 한국의 기술력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과연 서방을 향한 핵방패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칼리닝그라드의 방공망이 무력화된 순간 러시아의 핵억제력은 사실상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보호망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 보호망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방산 기술을 통해 유럽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고 심지어 나토의 핵심 동맹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전략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중국은 여전히 DF 계열 미사일로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는 방어 체계가 취약합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다가 이지스 어쇼어 철거라는 굴욕을 겪었고 대체 시스템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 무기를 개발해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나토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순간 러시아 방어망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이번에 보여준 전략은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러시아의 극소를 정조준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스판에서의 킹이 아니라 바로 목줄을 잡아 흔드는 방식이죠. 나토는 러시아 전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를 겨냥한 것도 아니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자극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의 서방 핵심 전초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배치했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군사 전략 전체를 흔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푸틴은 칼리닝그라드를 불가침 요새로 선전하며 유럽에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데 그 허상이 한국 무기 한 방으로 무너진 겁니다. 저는 나토가 이번에 보여준 선택이 굉장히 계산된 움직임이었다고 봅니다. 러시아와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도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려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동시에 가한 겁니다. 특히 천무의 배치는 러시아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핵을 자랑해도 그걸 보관하는 요새가 뚫리면 의미가 없다. 이게 바로 나토가 노린 심리전의 핵심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수준의 정밀한 전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윽박지르는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고 있고, 일본은 아예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왜 하필 한국 무기였는가? 나토가 미국 무기만으로도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한국 무기를 끌어들인 건 단순히 성능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즉, 러시아에게는 너희의 핵심 약점은 이제 한국에 의해 노출됐다는 압박을,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게는 한국이 새로운 전략 파트너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겁니다. 이건 한국 외교와 국방이 동시에 얻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략이 놀라운 이유는 러시아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푸틴은 늘 미국만을 상대하고 유럽은 부차적인 세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건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해진 천무 수출과 배치는 러시아의 예상 밖 변수였던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러시아 군부가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못한 곳에서 급소를 맞는 것만큼 치명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토가 이번 전략을 통해 얻은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러시아군의 사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칼리닝그라드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러시아 병사들의 동요는 극심해졌습니다. 둘째, 동맹국들의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같은 발트 3국은 그 어느 때보다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끌어들이며 무기 다변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미국조차 달성하지 못한 성과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여전히 미국 뒤에 숨어 있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죠. 결국 이번 사태는 러시아만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판도에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이 나토와 손잡고 러시아의 급소를 찌르는 모습을 본 중국과 일본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동북아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두려워하고 이시바 내각은 한국의 국제적 이상을 부러워할 뿐 따라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칼리닝그라드라는 유럽의 무대에서 벌어진 일은 곧바로 동아시아의 전략 구도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칼리닝그라드 사태의 또 다른 중요한 파장은 바로 크렘린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동안 푸틴은 강철의 리더십으로 군부와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신화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칼리닝그라드 방어 붕괴 가능성을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경파는 즉각적인 군사보복과 핵위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온건파는 지금 무리하게 대응하면 나토와의 전면전으로 이어져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들 사이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은 러시아 체제의 균열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죠.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장군은 한국 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비교가 아니라 러시아 군부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러시아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어망 보강이나 새로운 무기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경파가 아무리 외쳐도 현실은 따라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크렘린 내부에서는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이 무능했다, 정치 지도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식으로 서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내부 갈등이 러시아의 대외 전략을 더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한쪽은 나토와 한국을 향해 더 강한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지만 다른 한쪽은 제재와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며 외교적 해법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내부가 갈라진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가 일관된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반면 한국은 내부적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방위산업과 안보 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국제적 신뢰의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합니다. 일본도 내부적으로 방위 전략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정작 실질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이시바 정권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독자적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권위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내부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에서는 한국과 미국, 나토가 손잡으면 중국의 전략도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안보 무대에서 목소리를 키울수록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취약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크렘린 내부 분열이 푸틴의 리더십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내세우며 반대파를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칼리닝그라드 위기 이후 러시아 사회 내부에서 과연 푸틴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과 경제 관료들이 지금은 핵위협이 아니라 체제 안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더 이상 단일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 대치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저는 이 내부 갈등이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더 높여준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분열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나토는 더욱 자신있게 한국 무기를 유럽 전선에 확대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역시 러시아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한국을 새로운 안보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군사기술 제공국을 넘어 국제 전략의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폴란드는 이번 사태에서 단순한 동맹국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토의 최전선 전초기지이자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방패가 된 것이죠.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K239 천무 배치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들여온 사건이 아니라 민족적 자존심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르샤바 거리에서 시민들이 한국 무기가 우리를 지킨다라며 지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 이상의 정치적 상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폴란드 정부는 이번 배치를 통해 나토 내에서 발언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원래 나토에서 중심축은 독일과 프랑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진 나라는 폴란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힘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폴란드가 전면에 서고 한국이 그 뒤에서 무기와 기술을 공급하며 실질적인 힘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일본은 미국 뒤에만 숨어 있고 중국은 러시아 눈치만 보느라 유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필 폴란드였을까?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닌 폴란드가 천무를 들여온 것은 지리적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 의지도 크다고 봅니다. 폴란드는 그 누구보다 러시아를 증오하고 경계하는 나라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 급소를 정조준할 무기를 도입한 것은 단순한 군사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복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무기가 한국제라는 점은 한국에게도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한국은 유럽에서 해방자와 같은 이미지로 떠오른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폴란드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 협력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폴란드 현지에 천무 부품 조립 공장을 세우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유럽 현지에 한국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이식하는 겁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유럽의 군수망을 사실상 장악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는 미국도 독일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은 이런 전략적 확장을 상상조차 못합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이번 배치로 유럽 내에서 신뢰도를 크게 얻었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같은 발트 3국은 폴란드를 실질적인 보호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늘 러시아의 위협에 불안했지만 이제는 폴란드와 한국 무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는 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나토 내부의 균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비교될수록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라는 평가만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만약 앞으로 천무가 더 많은 유럽 국가에 배치된다면 폴란드는 단순히 최전선이 아니라 한국 무기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유럽의 군수 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최우선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유럽 안보의 중심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칼리닝그라드 사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은 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이상한 침묵입니다. 보통 이런 국제적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베를린이나 파리에서 강한 논평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불안해하고 나토의 동쪽 전선이 들끓고 있는데도 독일과 프랑스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눈치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전략적 계산이 깔린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나토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기여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늘 미국에 의존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무기가 들어오면서 군사적 균형이 바뀌자 독일과 프랑스는 일부러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이것은 곧 한국과 폴란드가 새로운 중심축이 되도록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굳이 목소리를 낮췄을까요?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러시아산 에너지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서면 자국 산업에 타격이 올 수 있죠. 둘째, 한국과 폴란드의 군사 협력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이미 천무의 성능이 입증됐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오히려 자국민에게 비판을 받을 겁니다. 셋째,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과도 마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무기를 활용하는 전략은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침묵이 사실상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만약 독일이나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면 한국 무기의 유럽 진출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함으로써 오히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때때로 가장 강력한 지지는 바로 묵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사실상 한국이 유럽 안보 무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일본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한국이 나토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한국 무기의 위협이 동북아로 확산될까 두려워합니다. 결국 독일과 프랑스는 조용한 동의를 선택했고 일본과 중국은 소극적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차이가 국제 전략의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습니다. 더 나아가 독일과 프랑스가 침묵을 택했다는 건 내부적으로는 한국을 새로운 군수 파트너로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독일의 일부 군수업체들은 한국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뒤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는 결국 한국이 단순히 동유럽 방위산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서유럽의 군수시장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칼리닝그라드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직면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핵의 그림자입니다. 이곳에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은밀히 배치해온 전술핵무기 저장 시설이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늘 필요하다면 유럽을 단 몇 분 만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위협을 반복해왔죠. 그런데 한국 무기의 등장으로 그 저장 시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단순히 군사적 충격이 아니라 정치, 심리적으로 전 세계가 흔들릴 만한 사건입니다. 핵무기는 존재 자체만으로 공포를 조성하지만 그 기반이 무너진 순간에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이 확산됩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의미심장한 이유는 핵무기가 단순히 공격 수단이 아니라 억제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억누를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사용 여부보다 칼리닝그라드에 핵이 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토와 한국 무기가 그 저장고를 직접 겨눌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러시아의 억제력은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러시아의 협박은 더 이상 협박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기고가 취약 자산임을 드러내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나토가 칼리닝그라드의 핵시설을 실제로 타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나토는 선제 공격을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미 이런 시나리오만으로도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핵저장고가 파괴된다면 러시아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자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푸틴이 국민에게 약속해온 핵 강국 러시아의 이미지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죠. 반면 한국에게는 러시아의 핵조차 한국 무기에 무력화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방 언론에서는 이미 한국 무기가 러시아 핵 억제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내부 보고서에서는 칼리닝그라드 핵시설의 취약성을 상세히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유럽 안보 문제가 아니라 나토 전체의 핵 전략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가 단순히 화력 지원이 아니라 핵균형을 흔드는 열쇠가 되고 있는 셈이죠. 중국과 일본의 시각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가 그토록 강조해온 핵 억제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러시아 핵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언젠가 동북아에서 중국의 핵저장고 역시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은 또 다른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 영토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지만 이를 무력화할 독자적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핵 억제력조차 흔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불안과 열등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강조하는 능동적 안보 전략이 바로 이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전략 균형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핵시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곧 한국이 국제안보 무대에서 핵심 키 플레이어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심리적 우위가 한국 무기에 의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무기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39 천무를 들여오고 나토가 이를 활용해 러시아를 압박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본질은 훨씬 더 깊다고 봅니다. 한국이 이번에 얻은 것은 돈이나 계약서가 아닙니다. 바로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전략적 위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있어야만 나토가 안정된다는 인식을 각인시킨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었다면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러시아를 넘어 중국, 일본까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유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며 이 힘이 아시아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일본 역시 도쿄에서 왜 한국은 유럽에서 전략 파트너가 되는데 우리는 미국의 뒤에만 서 있어야 하느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경쟁국들의 심리를 뒤흔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길을 선택했는가? 물론 경제적 이익도 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미국은 늘 한국을 방위비 분담국 정도로 취급하며 의존성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유럽 안보의 핵심 공급자가 되었고, 이는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동맹을 받아먹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이끌어가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노린 효과는 분명합니다. 바로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죠. 실제로 폴란드와의 계약은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 기술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유럽 군수 생태계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됩니다. 더 나아가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 강국들도 이제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일본과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 우위를 한국이 확보한 셈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번 선택이 한국에게 이중 억제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미국의 압박에 당당히 맞설 수 있고, 동시에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비용을 올려 요구하더라도 한국은 우리가 이미 나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논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기여가 뚜렷하기 때문에 미국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략적 자율성은 한국 안보 역사상 처음 얻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한국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동아시아에 국한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 안보까지 책임지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판매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인데 한국은 바로 그 신뢰를 무기와 기술로 획득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중국은 무기를 팔아도 신뢰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 배치된 러시아 군인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군사 장비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많은 병사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언제 공격당할지 모른다, 나토와 한국 무기의 사정권 안에 갇혀 있다는 불안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이곳은 유럽 최전선의 엘리트 부대로 자부심을 가졌던 병사들이 배치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부심이 공포와 불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군인의 사기가 꺾이면 아무리 화려한 무기와 체계가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러시아군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기 저하 문제를 크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칼리닝그라드 위기는 그것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핵무기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은 병사들에게 치명적인 불안감을 줍니다.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물리적 공격보다 심리적 압박입니다. 병사들이 우리는 이미 패배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한국 무기는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 효과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이미 탈영과 기강회의가 보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병사들은 훈련을 거부하거나 술에 의존하며 불안감을 달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병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한국군은 왜 강할까요? 바로 이런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군사훈련뿐 아니라 사이버의 심리전 능력까지 발전시켜 적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번에 느끼는 불안은 그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증명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중국 군대는 수적으로는 방대하지만 실제 전투 경험이 부족해 심리적 압박에 취약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군은 이미 실전과 같은 훈련, 그리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 단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무기가 유럽 전선에서 발휘한 심리적 효과는 바로 이런 경험의 산물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상 전 세계 군대가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지휘부는 왜 병사들의 사기를 지탱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명령은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대에는 핵을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다른 부대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런 모순된 지시는 병사들에게 혼란만 심어줍니다. 결국 병사들은 상부를 믿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버려졌다는 심리가 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투력이 발휘될 리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전략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히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러시아 병사들의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이지만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나토와 한국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 심리적 비대칭이야말로 앞으로 전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칼리닝그라드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무엇인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이미 한국 무기의 위력을 확인했고 러시아의 방어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와 한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까요? 단순히 천무 몇 기를 폴란드에 배치하는 것에서 끝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더 큰 확산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나토가 발트해 연안, 나아가 북유럽까지 한국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서쪽 전선 전체가 한국 무기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의합니다. 이미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폴란드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 받아온 만큼 폴란드처럼 한국 무기를 도입할 의지가 강합니다. 만약 발트 3국이 천무를 운용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국경선 거의 전부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더 나아가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도 나토 가입 이후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한 경험이 있죠. 이 연장선에서 천무 배치도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단순히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겁니다. 이미 폴란드에 일부 조립 라인을 세우려는 논의가 있었는데 만약 발트 3국이나 북유럽까지 확산된다면 한국은 유럽 전역에 걸친 군수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독일이나 프랑스조차 하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방사는 서유럽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동유럽과 북유럽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 구축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이건 악몽일 겁니다. 중국은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전략 균형을 바꾼 걸 보면서 언젠가 아시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합니다. 일본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시바 정권은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외치지만 실질적 성과는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나토 같은 협력망에 참여조차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해 나토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국제사회는 한국을 신뢰하고 일본은 뒤처질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토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포병 전력이 중심이었지만 차세대 방공체계, 미사일 요격 시스템, 심지어 차세대 전투기 협력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미 KF-21 전투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천무와 KF-21이 동시에 유럽 전선에 들어온다면 한국은 사실상 나토 군수체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칼리닝그라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토 전체 전략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나토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나토가 한국 없이는 러시아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설계자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가 자랑해온 불가침 요새, 바로 칼리닝그라드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국제 질서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냉전 시기부터 러시아가 유럽을 협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전술핵, 장거리 미사일, 발트해 함대가 모여 있는 철벽의 성체라 불렸죠.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그 요새가 한국 무기 앞에서는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푸틴이 아무리 강경 발언을 이어가도 현실은 러시아의 약점이 국제사회 앞에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21세기 억제력의 교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만이 국제 전략을 주도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국처럼 첨단 정밀 무기와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가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핵 억제력이 흔들렸고 동시에 한국은 유럽 안보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러시아의 굴욕이 아니라 세계 권력 구조의 재편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푸틴은 이번 사태 이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면 핵 위협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 카드마저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보관하는 요새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외교적 협상뿐인데 러시아는 국제적 신뢰를 잃은 상태라 쉽게 손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전략적 공간이 줄어드는 동안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내세우는 핵강국의 위상이 한국 무기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욱 난처합니다. 도쿄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미국의 보호만 바라고 있는가, 반면 한국은 유럽의 전략 파트너가 되었는가 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동북아시아에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 안보 무대의 주도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군사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도 거대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산업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국제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신뢰와 위신을 잃었습니다. 푸틴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고 크렘린 내부의 분열은 깊어졌습니다. 이 균열은 앞으로 러시아의 대외 정책뿐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칼리닝그라드 사태는 새로운 안보 시대의 개막을 알린 사건입니다. 나토는 한국 무기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고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을 협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불안에 빠졌고 한국은 국제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한국을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를 재편하는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